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강미나라고 해요.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돈 앞에서 돈 때문에 여러 얼굴이 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시모가 그런 분이세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돈으로 생각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인 분이셨더라고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만 드네요.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제가 살아온 삶을 두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삶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교사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청난 워커홀릭이 되셔서 고3 담임을 전담하시며 늘 집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린 저를 돌봐줄 수 있는 할머니도 안 계셨고 다른 친척도 하나 없었기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밥 차려 먹고 숙제하고 그렇게 혼자서 알아서 해야 했답니다. 그래도 워낙 성향이 외향적이라 친구들이 많았고 또 저희 집은 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죠. 그렇다고는 하나 어지간한 친구들은 대부분 방과 후에도 학원 등 스케줄이 많았고 저와 단짝이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비슷했던 친구 한 명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특별히 많았어요. 그 친구 이름이 지민인데요. 지민이도 엄마가 안 계셨는데 저와 달리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여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타입이었어요. 제게도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까이 지내는 절친이랍니다.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낼 수도 있었던 제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고 그 덕분에 그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 같은 것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사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도 저는 주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기에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다지 다정한 사람은 아니셨죠. 어린 시절 사진만 봐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고등학교 교사셨던 만큼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해 주셨어요. 물론 학원 같은 건 다 제가 알아보고 결정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고액과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평균 수준 정도의 사교육도 받아가며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들으면 누구나 우아하는 대학은 아니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는 되는 괜찮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대학에서도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재밌었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이 되던 봄에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저는 아버지가 엄청난 워커홀릭으로 학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같은 학교 여교사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상대 여교사는 유부녀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교사는 교사로 재직해 있으면서 다단계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거졌고 상대 남편 쪽에서 고소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동료 선생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상황은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것이구나. 학교에서도 전혀 모르던 일이어서 지금 다들 어리둥절하고 못 믿겠다는 분위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러면 뭐예요? 증거들도 다 확실하다면서요. 다 같이 아버지한테 속고 있었던 거죠 뭐. 거동만 불편하신 게 아니라 정신까지 온전치 않으시니 아버지께 직접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요. 뭐가 됐든 아버지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말이에요. 빚이라니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 여선생이랑 같이 투자를 한 게 잘못됐다는데 그 여선생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된 것도 투자가 잘못돼서 빚을 지는 바람에 그렇다는구나. 너희 아버지는 신용카드 쓰는 것도 빚 지는 것 같다고 싫어하던 양반인데 나로서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거동이 불편해지신 것은 물론이고 정신마저 온전치 않으셔서 하루 종일 누군가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빚까지 져서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그 여교사와 아버지가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고 그래서 큰 빚을 졌다는데 그 여교사 남편이 아버지와 그 여교사의 관계를 알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은 물론이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 거라는데 정작 저는 그게 무슨 투자인지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버지께 물어볼 수도 없었죠.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서류들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렸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학생이었으니 투자나 돈놀이에 대해서는 1도 몰랐으니 서류들을 봐도 대략적으로만 알 뿐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여러 가지 경로로 돈을 빌렸고 그것도 꽤 많은 빚이라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집을 비우고 길바닥으로 내쫓길 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결국 저는 학교를 중퇴했고 아버지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와 둘이 단칸방에서 지내면서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리포트나 보고서를 작성, 단순 타이핑, 전공도 아니었지만 공부를 해가면서 했던 교정, 교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 등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위주로 잠자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꼬박 3년 아버지 병시중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제가 번 돈으로 다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직 충분히 젊다고 생각했고 가능성 또한 무한히 열려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밤을 새워 야간에 작업을 해야 했지만 생각보다 고되지 않았고 시급이 센 데다가 일한 그날 바로 1급이 입금된다는 것들, 당시 제 상황에 그보다 좋은 일자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갓 전역한 상태였고 복학을 하기 전에 돈을 벌어 여행을 할 작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거였어요. 남편처럼 그런 식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들 눈에는 저처럼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이 능숙하고 그곳 사람들과 친분도 있으니 여러모로 다르게 보이는 게 당연했죠. 남편 눈에도 그런 제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유럽 배낭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은 주에 배정되는 나이들도 많아지면서 친분이 쌓이게 되었어요. 같이 나오던 친구들은 이제 안 나오고 혼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은 목표로 하는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 돈 쓰면서 놀러 다니고 있어요. 저는 모으고 싶은 돈이 목돈이라서 앞으로도 한참 더 나와야 할 것 같지만요. 할만해요? 힘들지 않아요? 몸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텐데. 계속 나온다고 반장님도 되게 기특하다고 신기하더라고요. 전날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못할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고 며칠 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됐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아시는데요 뭐. 누나도 고정적으로 출근하잖아요. 근데 누나 맞아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렸지만 또래보다는 확실히 철이 든 느낌이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속량이도 나누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고 그래서 남편은 가고 싶다던 배낭여행을 포기하고 바로 복학을 했답니다. 남편이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기에 제가 목표한 돈을 모을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밤잠을 안 자고 해야 하는 일이어서 남편과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공부하는 낮 동안에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물류센터 관리직 아주머니 소개로 분류가 아닌 데스크에서 낮 동안 근무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애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을 했고 제가 혼자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청혼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알기에 청혼을 받아들였죠. 남편은 자기가 늘 평범한 집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셨고 시어머니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런 시댁은 제 입장에서는 호화롭게 그지없었고 제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뭐야. 평범한 집에서 별 볼 일 없이 자랐다더니 아버지는 기업 임원이고 엄마는 음대 교수? 너무 거창해서 놀라는 것도 황송할 지경이야.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은 드렸어. 평범한 집에서도 싫어할 조건인데 너희 집 같은 집에서 나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허락하실지 모르겠다. 아, 솔직히 자신 없어. 걱정하지 마. 당연히 다 말씀드렸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다 말씀드렸어. 우리 아버지도 가난한 고학생으로 자수성가한 분이셔서 그런 환경에서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온 걸 엄청 좋게 보시던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면 돼. 알았지? 남편의 말처럼 시아버지가 저를 좋게 봐주셨기에 남편과의 결혼 승낙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여간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분가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지지하고 아껴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저를 응원해 주셨기에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들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저한테 그 정도는 시련도 아니었거든요. 걸핏하면 고졸인 제 학력을 비아냥거리던 시어머니는 제가 뒤늦게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도 반대가 심했어요. 아, 쉴 거 하나 없는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것도 아직까지 이렇게 푼해지겠는데 이제는 네 공부 뒷바라지까지 하라는 거야. 직업에 귀천 없다고 생각해야지. 천번만번 내 맘 다스리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아서 돈은 착실하게 잘 모은다니 그거 하나 봐줄만 했는데 뭐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고? 예, 그런 건 정말 양심적으로 시집 오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연애한 지도 꽤 됐으면서 내 아들 복학해서 학교 다닐 때 너도 그때 공부해서 대학 갔었으면 될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비빌 언덕 생기니 이제 와서 좀 편하게 공부하고 학교 다녀보겠다는 심산인가 본데. 너 정말 깍쟁이구나. 이렇게 야간애인 걸 모르고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속고 있는 거지. 내 눈에만 네 그 시커먼 속이 보이는 모양이다. 어머니, 저도 하루라도 빨리 못 마친 공부 마치고 싶었죠.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정도의 여유가 안 됐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늦게 다시 시작하는 공부인 만큼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벌어놓고 싶었어요. 저도 재현식 공부할 때 같이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럴 거면 그때 당장 결혼하자고 하던걸요? 그것보단 그래도 제가 돈을 좀 더 모은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게 낫잖아요. 어머님도 저 고졸이라고 늘 못마땅해 하셨는데 저 이제 대졸 며느리 될 테니 응원해 주세요. 네? 예, 능청 좀 떨지 마. 나 너 그러는 거 징그러울라 그래.
그놈의 코줄 소리.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내가 친구들 모임에도 잘 못 나가겠어. 혹시라도 며느리 얘기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니, 할 말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생고생인지 모르겠어, 정말. 네 아버지도 허락하신 일이니 뭐 어쩔 수 없지만 너 행여라도 공부한답시고 내 아들 집안일 시켜먹고 그럴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학비 보태주신다 뭐 그러시면 그 돈은 고스란히 모아놓고 학교는 네 돈으로 다니기로 한 약속이나 지켜. 자기는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수식이나 되고 남편도 기업 임원에 아들은 은행까지 들어갔으니 그런 시어머니 눈에 제가 찼을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너무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일상이었죠. 고졸 학력을 두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대학 공부하겠다는 걸 두고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도 했고 그 무렵 저 역시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4년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나 정말 대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국가고시 같은 걸 준비해 볼까 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대학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지는 않아?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재밌고 좋았다 그랬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수능 준비 시작해서 점수가 얼마나 잘 나올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4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자기가 그렇다면 나야 뭐든 찬성이지. 뭐가 됐든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공부도 더 잘 될 거야. 국가고시면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처음엔 가볍게 국어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생각했지? 근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렇기도 하고 이왕 하는 공부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고시 공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도전의식이 막 생기더라고. 그리고 원래 내 전공이 행정학이기도 해서 주변에 5급 시험을 준비하는 선배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도 5급 시험 준비를 해보고 싶어졌어. 5급 공무원 시험? 사무관 고시 말이야. 행시? 그거 너무 힘들지 않겠어. 몸 상할 정도로 시험 준비에 목매면 나 너무 걱정될 것 같은데. 7급 시험 정도로 시작해보면 어때? 아니야. 이왕 마음먹은 거면 5급으로 도전해볼래. 동단반 진단반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머님께도 뭔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거든. 아이고, 그럼 더 이악 물고 하겠네. 몸 하려 하여간. 건강 생각하면서 하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말이야. 응? 남편 말처럼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보란 듯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앉아서 엉덩이로만 한 건 아니었고요. 5급 시험에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수의도 재가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보도 얻고 쪽집게 강사도 찾아다니면서 전략적으로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5급 공무원 시험, 말하자면 사무관고시, 옛날로 치자면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극신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대놓고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무관님, 우리 사무관 며느리님, 공무원 돼서 돈 많이 버니까 더도 덜도 말고 지금 받는 용돈 50만 원에서 딱 50만 원 더 올려줘라. 내가 뭐 큰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너 걷어준 게 있는데 너도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 몰래 시어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용돈으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글쎄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도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말했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가난한 고학생 시절을 겪었던 분이라 지금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시거든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사치와 낭비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대학 교수 월급이 뭐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그 돈을 거의 본인을 위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어떻고 저렇고 동료 교수들도 남편이 뭘 해주고 자식들이 뭘 해주고 한다면서 남편과 저를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그만큼 씀씀이가 컸고 경제관념도 없고 무엇보다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니었지만 매달 50만 원 정도라도 용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저도 동의를 했고 결국 시아버지 몰래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시아버지가 알면 또 시어머니한테 사치 부린다고 난리를 칠 거고 그럼 시어머니는 왜 그걸 시아버지한테 말했냐고 또 우리를 들들 볶을 테니까 그냥 매달 용돈을 드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무튼 그걸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돈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왜 그걸 해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용돈 50만 원도 아버님 모르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이도 저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2배로 올려달라는 말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시네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유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 부탁에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그 상냥한 가면을 바로 벗더라고요. 급신거린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아니,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데 그 정도는 올려줘도 되지 뭘 그러니? 너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고작 50만 원 아까워서 이러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너 커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 우리 집에서 반찬이며 뭐며 다 갖다 먹고 내 아들 부려먹으면서 그 덕분에 편하게 공부해서 사무관까지 된 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그러니 나한테도 그 정도 지분은 있는 거다. 다른 소리 할 거 없고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됐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싶었죠. 그러니 저도 순간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고 어른이고 뭐고 콧방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참나, 어머니 50만 원, 100만 원을 고작 몇 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10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뭐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 중에서 제가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한테 뭐 돈 맡겨두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크게 해온 건 없지만 그만큼 시댁 도움 받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는 집도 대출받아 마련했고 저희가 같이 갚아나가고 있고 말이에요. 어머님 댁 갈 때마다 제가 반찬 해놓고 오는 게 얼만데요. 그리고 어머님 댁 반찬 어머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 얘 좀 봐.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네. 이제 뭐 사무관 됐다 이거야. 나 이제부터 너한테 계속 있던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니. 기가 막혀서 내가 네 시어머니야. 나한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데도 너희 아버지가 너 오냐오냐 할 것 같아. 내 아들은 또 어떻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가만히 계시든 뭘 하시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도 어머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강해지네요. 곧 환갑잔치 할 나이신데 어떻게 아직도 인생을 이딴 식으로 사시나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대학 교수식이나 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요. 노망나신 거 아니세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던지듯 내려놨죠. 이게 사무관 좀 됐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감히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무슨 일한 일이 다 했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정말? 이게 진짜 미쳤나 봐. 혼자 난리를 치다가 제가 올려놓은 종이를 보더니 그제야 겨우막을 금치 못하며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더니 바로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알아낸 게 뭐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어릴 적 제 절친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그 친구와 저는 서로 다른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사이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주 만나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아버지 병시중을 드는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그 친구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죠. 외출이 힘든 저를 위해 음식을 사들고 자주 찾아와 주는 등 제게 큰 힘이 됐었답니다. 그 친구는 전처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였는데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았던 거였어요. 친구 어머니는 이혼 당시 우울증이 심하고 지병도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는 아픈 사람 돌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거예요. 친구 어머니 우울증이 심한 것을 문제 삼아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친구 어머니는 치료 의지가 있다고 양육권을 박탈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친구 할머니가 짱짱한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고 어머니를 엄청 협박했다고 해요.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엄청 그랬나 보더라고요. 친구 할머니는 자기 아들은 바로 재혼시켜야 하고 네 딸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엄마로 알고 자라야 하니 살면서 딸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친구 아버지의 재혼은 할머니 말처럼 쉽게 성사되지 않았지만 친구의 어머니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친구 어머니도 재혼을 하지 않고 사셨다는데 사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우울증도 치료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친구를 찾아볼 엄두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친구도 다 컸으니 연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 친구 어머니가 최근 연락을 해오셔서 어머니를 만나고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 사랑을 모르고 자란 것이 무색하게 또 지난 세월 함께하지 못한 한을 풀기라도 하듯 무척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서 보는 제가 다 흐뭇했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줬듯이 저도 그 친구가 엄마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기뻤어요. 그 친구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죠. 친구에게라도 하소연을 한 거였는데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제가 말하는 게 망설여질 때도 있을 정도로 자기 애처럼 속상해하고 화를 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 엄마와도 자연스레 그런 얘기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에게도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건 저밖에 없었으니 제 이야기를 당연히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신상도 하나씩 공유했겠죠. 그런데 세상에 친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여고 동창이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친구가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했을 때 듣게 됐는데 그때 친구 어머니도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그래, 네가 미나구나. 우리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절친인데 이제 얼굴을 보네. 어서 와, 반갑다 정말. 그나저나 세상 참 좁지. 너희 시어머니랑 내가 여고 동창이라는 건 들었지?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희 또래 이야기도 아니고 어머니랑 저희 시어머니랑 동창이시라니 정말 놀랐어요. 두 분이 친하셨어요? 그렇게 친한 사이였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아이 사실 전혀 안 친했어.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치는 스타일이어서 기억을 하는 것뿐이야. 그죠? 저희 시어머니가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맞춰드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네요. 너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으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 너희 시어머니는 자기가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떠벌리는 애였어. 맞아요. 저도 그게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그때도 그러셨던 거예요? 예, 말도 마. 우리도 다 그랬어. 근데 그걸 떠벌리듯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 집에 돈이 좀 있다는 걸 과시하는 용도였지. 자기 엄마는 그야말로 공주처럼 자랐다면서 그 시절에 어디든 인력거를 타고 다녔고 땅을 거의 밟아본 적이 없다나. 아이 그런 걸 자랑처럼 말하는 거야. 일제 감정기 때 떵떵거리고 살았던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못 말리는 시어머니라고 밖에는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 네 시어머니의 엄마는 어느 친일파의 혼외자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친일파의 첩이었다는 건데, 아예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한몫 제대로 챙겼는지 네 시어머니의 엄마는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호혼해져요? 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정말이에요? 하긴 어쩐지 그렇게 잘 나가던 집에서 자랐다고 하시는 데다가 본인도 욕심이 보통 많으신 분이 아닌데 그런 것 치고는 평범한 결혼을 하신 거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가난한 고학생 출신이셔서 절대 시어머니 성에 차는 조건을 가진 분이 아니셨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일파의 자손, 그마저도 첩의 자식이라는 게 흠이 되지 왜 안 되겠니? 네 시어머니의 엄마도 성에 차는 결혼을 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 그래도 네 시어머니만큼은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면서 악기도 시키고 그랬던 거지. 그런 것들도 네 시어머니가 하도 본인 조상이 친일파라는 걸 떠벌리는 바람에 어찌어찌 밝혀서 첩의 자손이라는 소문이 온 학교에 파다했지 뭐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네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어.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시어머니가 첩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저는 그걸 남편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하도 떠벌리다 보니 시어머니가 친일파 자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첩의 자식인 것까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상처가 될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온갖 유세를 부리며 집안일 등을 시키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고 얄밉게 굴 때는 욱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봐야 제 입만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그러지 않았을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은 시어머니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걸로 치사하게 시어머니한테 복수 같은 것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은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엄청난 일이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구 어머니가 동창회에 다녀와서 친구에게 말하길 시어머니가 학교에서 잘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지 않겠어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것마저도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친일파라고 자랑하고 다닌 게 화근이 된 거라는 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알 수 있었죠. 너희 시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학생들 앞에서도 친일파의 자손인 걸 가끔 티를 내고 그랬던 모양이더라. 당연히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었겠지. 한 음대생은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운동가였는데 특히 친일파 청산에 앞장서는 분들이었고 그 학생도 부모님의 영향받아서 친일파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대. 학기 말에 하는 교수평가 때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불편하다고 이런 불만 사항을 적어서 내는데도 친일파인 걸 자랑처럼 드러내는 걸 계속했다는 거야. 하여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학생들 앞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래? 들어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친일을 했던 음악가를 기념하는 전시관이 세워질 때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을 수업 시간에 대놓고 깠다는 거야. 예술과 도덕성은 별개니 뭐냐면서 음악에 대해 일도 모르니 반대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면서 깐 거지. 근데 하필이면 그 학생 어머니도 그 음악가 전시관이 세워질 때마다 반대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네 시어머니 약점을 잡아서 내쫓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발품 팔아가면서 끈질기게 조사하고 다닌 끝에 네 시어머니 약점을 알아낸 거라. 약점? 친일파라는 걸 떠벌리고 다닌 거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거야? 어머, 갈수록 태산이네. 설마 돈이랑 관련된 거야? 왜 아니겠니? 글쎄, 학생들한테 악기를 바꾸라는 식으로 중개인지까지 하고 있었단다. 근데 그게 사기나 다를 바 없는 거래. 말도 안 되는 고가의 악기를 추천했는데 이름도 없는 악기인데다 퀄리티도 그다지 좋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그 악기로 바꾸는 학생들은 학점을 자해주는 등 대놓고 중개인 짓을 하고 있었다잖아. 뭐 정말이야? 너 이거 확실한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이란 거지?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악랄하다고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백도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점을 미끼 삼아 그런 사기를 쳐서 악기를 강매한 거죠.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들어보니 단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중개인 짓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태 소문이 안 난 거니? 안 나긴 왜 안 나?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있었겠지. 근데 말했듯이 워낙 약한 조건이 있는 학생들한테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으니 일이 커지진 않았던 모양인데, 그래도 네 시어머니 조직했다고 벼르고 있던 학생 귀에는 소문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 학생이 연대생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인터뷰를 하러 다니고 조사도 하다가 피해 학생들과 연결도 되면서 덜미를 딱 잡은 거래. 정의에 불타는 그 학생이 증거 자료들을 모아 학교에 고발을 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네 시어머니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폭로를 했다는 그 학생이 너희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랑도 동창인 분의 딸이라는 거지? 그분 어린 막내딸이 대학생이래. 네 시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그 학교 말이지. 그 막내딸이 엄마를 통해서 네 시어머니가 자기 엄마랑 여고 동창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 엄마한테 바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우리 엄마가 듣고 온 거고 그렇게 된 거야. 어차피 공론화될 일이니 너희 집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네 남편한테라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큰일이라 마음과 달리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망설이면서 시어머니를 예의주시하게 됐던 거죠. 제가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같이 하호 떠들면서 모두가 기분 좋은 와중에 시어머니는 정신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늦게 나타났고, 식사 내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잠깐 비우길래 뒤를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사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들으니 학장한테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 어쩌고 저쩌고 거의 울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게 다 사실이구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던진 서류는 시어머니를 교수 자리에서 쫓아내길 바라는 학생들이 서명 운동을 한 존이었어요. 정의로운 그 학생은 학교에 고발을 하고 난 후에도 학생들의 서명을 받으며 하루빨리 시어머니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서명 종이가 제 손에 들어왔냐고요? 제가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찾아와 합격 팁을 전수받길 바라는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제가 밥도 여러 번 사주기도 했던 후배예요. 그 후배는 다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 자기랑 같이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시어머니가 재직 중인 대학 출신이었어요. 물론 그 후배들도 제 또래이니 졸업한 지 한참 됐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물어봤죠. 졸업한 지 한참 됐으니 학교에 갈 일은 거의 없지? 아직 학교에 알고 지내는 후배들이 있어? 제가 동아리 활동을 워낙 열심히 했었어서 지금도 그 동아리 사람들이랑 끈끈한 사이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자주 가서 후배들도 챙기고 있긴 해요.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혹시 음대 쪽에도 아는 후배가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학교 음대생인데 요즘 학교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건너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지난주에 학교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땐 대충 흘려들어서 확실하진 않는데 원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학교엔 워낙 자주 가니까요. 그래서 후배 친구에게 부탁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공부한 책을 후배에게 넘겨주기로 한 날, 그 후배 친구도 함께 와서는 학생들 서명이 담긴 종이에 복사 보내주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제 절친 어머니가 하신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증거까지 확보하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제 신경을 긁으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던지며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밝힌 거였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을 테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벌벌 떨면서 빌기 바빴죠. 어머, 예, 제발 모르는 척 해줘라. 어?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만 입 다물어주면 돼. 네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는 쫓겨날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나를 그 꼴로 만들어서 네가 지울 것도 없지 않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어? 부탁이다.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줘. 네? 어머니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네요. 사무관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도 배려는커녕 더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험 치는 날까지도 저한테 심부름 시키셨던 분이 어머니셨죠? 그리고 이 일 저 하나 눈 감고 넘어간다고 넘어가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현 씨랑 아버님도 반드시 아셔야 할 일이에요. 예,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했어. 나도 지금 뼈를 치며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어.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너도 알잖니. 내가 워낙 귀하게 자랐는데 결혼해서는 영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욕구 불만이 심했었나 봐. 그렇게 나를 좀 이해해 주렴. 응?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거죠. 힘든 이야기였지만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말했고 남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걱정보다는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바로 사실대로 말했는데 시아버지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에 찔렀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진작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배신감은 없었을지 몰라도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며 그런 지저분한 일들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못 견뎌 하셨죠. 그리고 당연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이혼 소송은 시어머니가 취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여고 동창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에 관한 소문이 돌았던 것처럼 대학 내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겠죠. 시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들이 더욱 거세졌고 그 분위기에 학생들의 양심 선언이 줄을 이으면서 시어머니의 비리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비리는 악기 중개인 일만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았죠. 음대 교수로 저지를 수 있는 비리란 비리는 아주 알차게 다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집단 민사와 형사 소송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게 된 건 정말 타이밍과 같은 일이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과는 성향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등 모든 게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못마땅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낳아준 엄마이니 어쩌겠어요. 사실 남편은 군대를 전역하고 돈을 벌 때 그러니까 저와 만났던 그 시기에 그런 방황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었고 여행이나 유학 등 집을 떠나 있을 궁리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접고 정착한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보고 알게 모르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언제든 외국 나가서 살 수 있다면서 저만 원한다면 어디라도 가서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해 잘 살 자신이 있다는 얘기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의 그런 이야기에 흔들린 적도 있었고 사무관 시험에 실패했다면 저도 남편에게 외국 나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남다른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니가 저지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은 남편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만큼 더 성숙해지길 바라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더욱더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곧 아이도 가질 생각인데 저는 적어도 제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않을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참교육을 당했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반면교사 삼아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중간에 교수 자리에서도 잘린 시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애걸복걸하기도 했지만 무시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재현아. 예, 며느라. 너희들밖에 나를 받아줄 곳이 없어. 도와다오. 큰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냥 너희들이랑 왕래하면서 어디서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만 도와줘. 부탁이다. 재현아, 엄마 정말 모르는 척 할 거야. 아, 너 정말 그럴 수 있니?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이런 식으로 엄마를 받아주는 게 엄마를 돕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져요. 죗값 제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엄마 형편에 맞게 살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려나 모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상관없이 남편과 저는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늘 그랬듯이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를 모른 척한다고 저희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응원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